안녕하세요. 정형수의 마음인입니다. 네, 저는 마음터 심리상담센터 상담심리 전문가 정형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부터 할래요. 예. 새봄 인사드립니다. 네.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깔끔하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네.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이제 도전이라는 이 명칭이 점점 익숙하고 내 이름 같은 느낌이 드는 네. 도전입니다. 네. 아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게. 일부러 지금 햇살님이 그거 하시겠네요. 네, 저는 길게 해버리세요. 그냥 이분들 안 하시는. 전 다 얘기할 거예요. 다 해버리세요. 저는 이해와 공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 및 상담심리 전문가 햇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격장애 하는 날이죠. 햇살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죠? 네. 성격장애 하는 날이고, 오늘은 무슨 성격장애를 하나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한 날입니다. 음. 네. 자기애성 성격장애, 네. 나르시시즘. 그죠? 네. 자기애성 성격장애, 가 뭐죠? 우선 자기애. 그러니까 어디서 유래됐나요? 이 자기애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를 번역한 거죠. 이 나르시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스라는 소년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키스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가가려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 너무나 슬퍼해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호숫가에 몸을 던져서 죽었다는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목동 나르시스에서 이 자기의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기애는 사실은 뭐 강하고 건강한 자신감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르시스의 신화에 나오듯이 자기에 대한 과도한 몰두를 뜻합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뭐 진단 기준 살펴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오랜만에 제가 네. DSM-5를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입니다. 과대성, 즉 이제 공상이든 행동이든 간에 과대성, 칭찬에 대한 욕구, 공감의 결여에 대한 광범위한 행동 양상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9가지 중에 5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하고 뒷받침할 만한 성취도 없으면서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 두 번째,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다. 3번,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고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4번,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5번,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진다. 6번째,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즉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라는 거고. 7번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즉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8번째, 흔히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다. 9번째,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이제 진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좀 접하시게 되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좀 약간 오만방자한 착복, 뭐 공주병, 왕자병, 뭐 이런 말로 보통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죠, 그죠?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공주병, 왕자병 되게 유행했던 단어 같은데, 그게 되어가서 나르시시즘이다
라고 처음에 그냥 그렇게 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공주병, 왕자병.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도 좋지 않나요?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자기애성 성격에서 나타나는 점은 이제 자기가 너무 중심이 됐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의 몰두에 있는데 반드시 자기를 반영해줄 어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존재로 반영해줄 타인의 존재를 아주 필요로 한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그 중요함을 충족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인정과 네. 뭔가 그런 걸 바란다는 거군요. 네, 멋있어, 잘한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찬사를 보내줄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추종자들. 추종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 말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면 공주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술이가 있어줘야 되는 무술이가 있어서 찬사를 좀 해줘야 되는 그 착취라는 관계와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 무술이는. 계모,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계모가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뭐 말레피센트. 거울아 뭐 네네네. 뭐 동화라는 게 사실 비유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어떤 유사 맥락의 어떤 한 함축으로서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되게 자기 뭐 여동생을 자기 수하 부리듯이 자기 이제 잘남을 확인하려고 계속 뭐 동반하는 뭐 이런 뭐 경우도 일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네. 까내리게 하고. 아내기르기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따지면 그럼 무술 심리는 뭐냐?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성격 장애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하게 될 그죠? 뭐 의존성 성격 장애 뭐 이런 것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나중에 하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추종을 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권력도 있을 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외모도 출중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뭐 약간 그 잘 기능하는 이라는 영어에서 웰 펑셔닝, 네. 웰 펑셔닝 그 성격 장애자 아니면 웰 펑셔닝 나르시시스트 인 분들이 사실은 그래야지 사실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미천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냥 그래도 속으로는 배가 아프더라도 겉으로라도 이런 거는 뭐 아니 외모는 아니 뭐 능력은 뭐 이런 건 좀 잘하지 근데 너무 뻑이야 뭐 이러더라도 그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미천이 있어야지 사실은 유지를 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애성, 나르시스틱한 성격이 그 나르시즘을 뒷받침해줄 만한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이렇게 연예인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훌륭한 작가가 돼서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아닌 경우에 막 좌절을 맛보시거나 하면 좀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겪으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네, 아니면 잘 나가다가도 이제 이분들이 좌절에 약하기 때문에 그 뭔가 이렇게 좀 멘탈에 어려움이 오는 시기에 이렇게 상담을 찾으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요 DSM-5에서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이 사실은 뭐 최근 몇십 년 최근에 연구에서 보면 그 자기를 구분할 때 훨씬 이제 경험적 연구로 뒷받침되는 게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오우버트 그러니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뭐 번역을 내재적이라고도 하는데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외현적 자기애에 충실한 진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현적인 건 뭐고 내현적인 건 뭐냐라는 걸 제가 좀 한 몇 가지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설명드린 9가지는 이제 외현적 자기애인데, 자, 외현적 자기애는 다른 사람을 나의 위대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데 이 내현적 자기애는 그런 것보다 나를 받아들여주고 좋아해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외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에서 자기가 비춰지는 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잘 못 깨달아요. 그런데 내현적 자기애는 오히려 그 자기의 위치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걸 너무 민감하게 막 살펴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되게 뭐 좀 건방지고 오만하고 약간 공격적이고 자기도취적이에요. 외현적 자기는. 근데 내현적 자기는 되게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려고 해요. 근데 내면에서는 사실은 또 뭐 약간 자기 과대화에 대한 또 환상 같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외현적 자기에는 자존감 측면에서도 자기가 지각하기로는 되게 높아요. 자존감이.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자존감을 유지시키고 싶어하죠. 그런데 내현적 자기에는 되게 쉽게 자존감의 손상을 입고 위협적인 상황, 그러니까 자존감이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을 열심히 피해요. 그런 게 내현적 자기. 되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예민하고 소심한 자기의, 그러니까 내현적 자기다. 그리고 약간 건방지고 대놓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특권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있는 게 외현적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뭐 와닿으실 수도 있고 그런가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사실 공통적인 것도 있긴 한데 사례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 자기애는 이제 뭐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가 좀 믹스된 타입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외현적 자기애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분이에요. 사실은 제 지인 이야기인데 좀 민감하잖아요. 네.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각색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게 네. 본인조차도. 네. 사실 이분은 이제 저한테 이게 가끔 문자 보내면요 내용이 항상 똑같아요. 이번 소개팅도 아니었어. 여자가 좀 학벌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 집안이 별로야. 이제 결국 이번에도 좀 허탕쳤어. 이제 이렇게 아쉬워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눈이 되게 높아요. 이제 정말 맞선만 수백 번을 봤을 거예요. 소개팅도 많이 했고, 뭐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멋있는 남자분이거든요. 180cm에 막 근육질 몸매, 구릿빛 피부에 잘생기고 성형외과 의사에다가 명문대 나오셔서 대학병원 이제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세요. 교수야. 그거 완벽하잖아요. 그러게요. 완벽한데 자기애를 가질만 한데요. 그럼 좀 뒷받침해줘요. 가진 것들이. 근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이제 어릴 때는 너무 집이 잘 살았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해가지고 운전기사도 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고급 브랜드 옷과 가방 이런 거 갖고 다니시다가 이제 이분이 유학을 갔거든요.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이렇게 유복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유학 생활 더 할 수 없어서 멈추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다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셨어요. 그 실제로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똑똑하고 잘생기고 했기 때문에 늘 찬사를 받으면서 살아왔겠죠. 익숙하게. 그죠. 부모님의 이제 그 훌륭한 아들로 첫째 그러게요. 아들로 굉장히 인정받고 늘 이제 주목을 받다가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아버지 사업 부도로 인해서 공부를 했다는 게 너무나 큰 컴플렉스고 자존심이 상한 그렇죠. 자기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상황이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자기애적인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면 예쁘고 기본적으로 아주 예뻐야 돼요. 누가 봐도 예쁘다고 하는 누가 정도의 봐도 외모. 예뻐야 네, 돼. 누가 봐도 예쁜. 그러면서 학벌은 모 대학 이상 이제 딱 이름만 들면 아는 스카이 명문대. 뭐 이런. 네. 그리고 이 직업도 봐요. 연봉이 얼마냐 이것도 봐요. 그러니까 전문직, 뭐 약사, 최소 교사. 최소 교사. 네. 그리고 집안도 봐요. 얼마 들고 올지 이런 거 아버지 직업 이런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을 마담 또한테 얘기했는데 네. 되게 얼마 든다. 그런 여자분이 이미 누가 다 채갔지 나만 있겠어요? 왜요? 이런 남자고 몇 살인데요? 이분이 40살 이제 넘었다니까. 40이 넘었죠. 마흔. 지금은. 나 뭐 했지? 왜 못 들었지? 뭘 상상하고 있었니? 그러니까 나 젊은 남자. 가지고 싶다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래서 30살부터 정말 무한대로 소개팅과 그 정말 중매를 받았는데 이제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를 들면 이화여대 나와서 연예인 외모의 학교 선생님인데 정규직이 아니야. 뭐 법조인 집안의 서울대 출신 판사야. 근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뭐 한의사 여원장인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뭐 명문가의 명문대 출신의 외모까지 갖췄는데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마음에 안 드는 진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왜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완벽한 사람을 찾으니까 없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그 애가 더 좀 예뻤는데 뭐 돈도 더 잘 벌었는데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자들이 견딜 수가 없죠. 잘난 그러게요.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40이 넘어서까지 솔로이시는데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포기하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대요. 자기는 완벽한 여자를 만나야 된대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심리는 사랑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빛내줄 대상을 찾는 거죠. 자기를 완벽하게 그 보완해줄 네. 이 가슴 깊이 내재한 이 지독한 열등감을 보상해줄 사람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이 상대방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남자분을 반영해주고 비춰줄 대상 있죠. 이 완벽함을 더해줄 이 자기애적인 연장선으로서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이상 사례였습니다. 어떠세요? 그 대상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니까 결국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 그걸 증명해줄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는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사실은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마치 자기를 되게 사랑하는 성격인 것 같은데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 이 무의식적인 수준의 자존감 검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무의식적인 자기 존중감 검사를 해보면 오히려 평균보다 낫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써 막 찾으러 다니는 존중을 받기 위해서. 네. 그렇죠. 뭐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건실하게 높게 형성된 사람이면 굳이 누군가의 평가와 칭찬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물론 받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지속적이고 강렬하게 계속해서 검증해 주듯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기 없더라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계속 찬사를 보내주고 괜찮다고 확인해주고 대단하다고 해줄 그럴 대상을 필요로 하죠. 근데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자존감이 뭐 낮다, 취약하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고, 나 잘나는 사람인데 이런 거는 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존중감, 어떻게 보면 또 정체감. 까지도 이렇게 유지해주는 주변의 사람, 아까 자기적인 연장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이제 뭐 자기 대상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자기 대상. 그래서 이제 결국 자존감의 조절 역할을 해주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이제 성격 장애 수준의 좀 약간 병리적 자기애인 분들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뭐 적당히 자뻑하고 그죠? 뭐 적당히 잘난 맛에 살고 이거 오히려 필요하잖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치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 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그 약간 쉽게 말하면 좀 심한 자기애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의 가장 슬픈 대가는 사랑하는 능력이 성장할 수 없다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 진단 기준에도 나온 것처럼 그 공감 결여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공감 결여라고만 놓고 보면 이제 뭐 사이코패스도 공감 결여도 문제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B군 성격 장애 같이 들어가 있긴 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사실 공감을 잘 못하면 아니 쉽게 말하면 어떤 연민이나 동정의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사실 제대로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하고 정말로 절친한 아니면 나랑 같이 어떤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뭐 기뻐하고 그럴 때 아니 같이 기뻐해주지 못하고 같이 아파해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공감이라고 막 뭔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능력 자체를 키워나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애성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보다 자기애성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배우자나 뭐 친구나 아니면 음. 연인이나 뭐 음. 사랑을 원하는 사람을 못 받고 공감 네. 못 받으니까요. 네네. 사실은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를 주고 뭐를 받냐라는 것들은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니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내가 아주 기뻐하는 것에 나처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상응해서 어느 정도 기뻐해주고 그렇죠. 내가 정말 가슴 아프다 싶으면 어느 정도는 아파해주는 거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연인 관계 그런 친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 인간애가 바탕됐다기보다 그냥 뭔가 다른 너무나 다른 이유 때문에 함께하는 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게요. 뭐 이런 게 얘기하면 또 주변 중에서도 막 생각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자, 네, 있죠. 뭐가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회사에 회사에 보면 있죠. 회사에 보면 딱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긴 한데 임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워낙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게요. 대기업에서 임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사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정말 능력도 있지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자기애성적인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회사에는 야생이잖아요. 회사 생활 야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밟고 그렇죠. 올라가고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학 교수님들 중에도 꽤 맞아.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다 똑같다.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약간의 인생에 좀 풍파도 좀 겪고 물론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게 되게 그 아버님이 사업에 좀 실패하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거야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긴 했겠지만 그건 뭐 본인 뭐 당사자인 본인이 어렸을 때 일인 거고 본인이 뭐 용돈이 뭐 한 달에 10만 원이었었는데 만 원이 되면 아쉽게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자격적 성격에 뭐 무슨 큰 트라우마가 되고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가정의 어떤 구조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그게 아주 위기감과 함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확 꺼져 들어간 이런 경험이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그런 일이 급작스럽고 어릴 때 발생했을수록 사실 자존감에 되게 위기감, 취약성들을 되게 길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인생의 어떤 풍파나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헤어나오고 그런 경험들을 해본 사람이면 그래 이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려운 거 내가 비슷하게 겪어봤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크게 한번 겪고 안 겪었다거나 아니면 아예 안 겪어보고 쭉 살았다거나 그렇게 하자면 공부만 잘해가지고 그냥 쭉쭉쭉 해가지고 그냥 뭐 교수가 되셨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그냥 회사에서 그냥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인정받아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승진 쭉쭉쭉쭉 하면서 임원까지 왔다거나 그러면 굳이 나에 대해서 반성해보거나 좀 다른 사람 입장이 어떤지 생각해볼 필요 이런 게 없이 그냥 쭉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숨어 있는 자기랄까요? 반대 개념을 한다. 임원이라든가 그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실제로 싸바싸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지시 하나로 그냥 회사가 움직이니까 정말 자기애적인 위치예요. 위치 자체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최소한 자기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제 그런 걸 얼마든지 발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꼭 그런 사람들이 거기 올라간다라는 건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런 자기성적인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든가 성장 과정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뭐 그런 정말 뭔가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좀 다른 형태로 표출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도대체 그러면 뭐 어떤 게 원인으로 아니면 영향을 크게 미쳐서 과연 이 자기성 성격이 형성이 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인지적 요인 그죠? 그래서 좀 비합리적 신념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하다라는 거는 아니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의미의 나는 뭐 귀한 소중한 존재야. 이 세상에서 참 유일무이한 뭐 귀한 사람이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는. 나만 특별. 종기야. 특별해. 아주 나만 특별한 거죠. 약간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나만 특별한 존재인 거. 그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걸 그렇죠. 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꼭 쭉 유지가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너무나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야 하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아까 진단 기준에 나온 특권 의식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갑질이죠. 대접 안 해주면 성질 부리는 거.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접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엔 착취인데 이용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뭐 내가 양반과 뭐 굳이 말하면 천민과 차이인 거죠. 이게 뭐 이게 출신 자체부터 존재 자체의 급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재벌가 자제들이 일으키는 그 갑질 사건들 맞네. 네, 이런 그러게요.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가끔 영상 보면은 그 네. 도로에서 자기 차가 앞질렀다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수행원들이랑 나오더니 막 차를 막 부수고 막 다 와서 깨부순 다 사건. 깨부수고 이런 걸 보잖아요. 이렇게 네가 뭔데 내 차를 앞질러?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땅콩항공 걔도 네네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데 감히 땅콩 껍질을 안 까서 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없는 거예요. 상황이지, 그 상황. 우리는 그러게요. 진짜 크면서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얼마나 두들겨 맞고 좌절하고 그렇죠. 넘어지면서 컸어요. 그러게 땅콩 아빠 하나 까줘야 나도 하나 또 먹을 수 그러니까. 있고.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절실하게 체험하면서 살아온 사람과 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그러게요.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막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도로상에서 그렇다는 것이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가능성도 아주 높다. 감히 네가 누군데 내가 알 길을 막냐.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정도의 훌륭한 사람만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상담사 찾을 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원장만 찾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자격증 있냐, 어떤 자격증 있냐, 뭐 이런 거 네. 따지고. 그리고 최고. 음. 그게 뭐 상담뿐만이 아니라 뭐 의사를 찾아가다도 나는 최고한테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뭐 불안하고 내가 아주 위중한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나를 진료하겠다는 건데 최고해야지. 어디 동네 허잡한 의사한테 내 몸을 내 몸을 갖다 니들이 보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왜 교육 분석을 받은 경험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를 상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 분석이 뭔가요? 자기 분석 받으러 갈 때 자기 상담자가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아니 뭐 누가 해도 되는데 네. 상담자가 이제 상담 수련의 과정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상담을 받는 걸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자기를 상담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가는 친구가 있어요. 수련 받는데. 네, 수련 받는데.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좀 일으켜서 넌 상담을 좀 받아보라라고 슈퍼바이저가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가 봤을 때 자기를 상담해 줄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어떤 자기 점 때문에?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누군가가 평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 대단한 자신감은 어디서 오냐? 너무 부러웠는데 부러웠어요. 자신감만. 반어법이죠? 네. 근데 아무튼 그 친구는 결국엔 상담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만만함이죠. 근데 되게 취약한 자신만만함이 네. 되는 거죠. 언젠가는 이제 사실은 큰코 다칠 수 있는. 그렇죠? 아무튼 요게 세 가지 정도가 네. 대표적인 이제 비함적 신념 뭐이라고 하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양육적인 얘기들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방금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자기애적 성격을 형성한 분들은 이런 취약한 자존감, 열등감 등을 이제 깔고 있는데,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냉정함, 냉담함, 요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심함, 뭐 좀 동정심의 부족, 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자녀가 되게 불안정한 자의식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또 이거 플러스 이제 자기 자녀를 애를 막 되게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자면 정당한 치켜 세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너는 이만큼이 좀 잘하니까 그게 뭐 결과에 대해서건 아니면 그 과정의 노력에 대해서건 이렇게 해서 치켜 세워주는 거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의 현실적인 어떤 상태나 위치를 잘 고려해서 거기서 한 스푼 좀 더 얹어주는 칭찬이면 걔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실제 애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너는 대단해, 무조건 대단해, 너는 내 새끼니까 그 자체가 너는 빛나 무조건 요렇게 하는 거는 언뜻 듣기에는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나는 그런 애가 아닌데 부담스럽고. 불일치가 자꾸 일어나겠네요. 네네. 뭐 부담스러울 정도면 그나마 좀 나오는데 이 뭔가 이상한 괴리감 때문에 현실적인 자아감, 정체감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고, 그걸 왠지 내가 맞춰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계속이 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내가 그것에 못 맞추는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상반된 게 같이 발달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나는 원래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반대편에서는 또 그거에 대한 열등감, 제의식이 같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칭찬, 좋은 칭찬의 원리로 항상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게 그거잖아요. 실제보다 좀 한 스푼 얹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건 안 그냥 뭐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뭐 그러게. 무조건 부풀려서 그냥 허황되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그러네. 근데 워낙 요즘은 이제 외동의 시대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런 많죠. 게 많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그 좋은 행동은 과도하게 칭찬해버리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면 자녀의 외모나 능력을 지나치게 우수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자녀가 신이 내린 특별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도전쌤이 잘 언급해 줬듯이 정서적인 냉담함과 동시에 자녀를 치켜 세우는 것이 공존하면서 자녀로 하여금 그 자기 도취 요거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떠오르는데요. 이런 압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자는 아닌데 어떻게 제 장손이긴 해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너는 집안을 이렇게 세울 사람이다. 이런 거 우리나라 흔히 있는 레파토리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집이 넘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보고 이렇게 서야 된다고. 할아버지들이. 내가 볼 때 이렇게 서 있는데 집 있는데. 너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될 장남이다. 그 말도 참 애매한 말이야.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지? 세워지는 건지. 어떻게 세워주는 거야? 뭐. 그래서 좀 특별하다 이런 느낌. 그런 특별하다는 느낌도 왔지만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압박 그냥 계속 그게 꼬리표 같은 느낌 계속 따라다니는 한동안 어릴 때 저도 어린 마음에. 애매함이 사람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게. 애매하니까 계속해서 그렇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더 그렇지. 높이 더 많이 그렇지. 뭐 그 아까 말씀 햇살님이 그 사례 그의 그 분도 그죠? 정말 자기 기준이 딱 있어 높지만 있어서 너무 0.01%지만 그것만 충족하면 자기 되는데. 더 이상 되는 데가 아니라 응. 그냥 그 무한히 높은 뭔가. 기준과 무한히 다양한 기준이다 보니까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가 없는 거죠. 어, 자기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 만나서 그런 거니까 지금 내가 300번 했지만 그래 한 200번만 더 만나면 이렇게가 아니라 충족이 안 될 만한 건데 모르고 계속 만나보려고 하는. 아무튼 죄송해요. 말 끊어서. 아니야, 호전쌤. 좋아요. 그리고 저 되게 잘생긴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진짜로요? 정말 세상 최고 미남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갑자기 응답하라 1988 생각나. 아니 1994였나? 왜 거기서 김성균? 그러니까 장구경이라고 막. 네. 되게 미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네. 딱 첫잠이 깨진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남자 중학교였거든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반에서 그 잘생긴 사람 투표를 했어요. 한 표가 나온 거예요. 좌절을 경험한 순간이. 한 표. 내가 쓴 거. 나 미남 아니구나. 현실을 깨달았죠. 나르시시즘이 깨지는 경험을. 좌절이 그때 처음. 정말 필요한 좌절이었네. 그 경험이 되게 값져요. 근데 그렇네. 좀 너무 그렇네요. 아팠겠다. 근데 그거를 부정을 안 하고 받아들여야지. 안 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수용했어. 열 몇 표 나온 애들도 많은데 나는 한 표인 거야. 그래도 건강했네요. 난 그걸- 잘생긴 사람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한 표인 거랑 두 표인 거랑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쓴 것만 한 표인 거하고 다르죠. 좀 아팠겠다. 근데 생각만큼 아프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냥 웃겼어요. 약간 좀 웃기고 어이없고 이 새끼들 막 이런 생각 들고 날 안 잘생겼다고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때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혹시? 예, 다른 걸로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뭐 등치 좋고 호남인 형인데 그때는 이제 어쨌든 아우 또 저를 또 확인 불가능하니까. 죄송해요. 고향이 호남이 아니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그러게요. 그죠? 근데 이제 청소년 때니까 아까 우리 이제 세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에 그 자아 중심성이라는 측면의 한 일환인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자기를 조금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튼 이제 그런 물론 다른 환경 요인, 양육 요인의 경우의 수들이 또 있습니다만 좀 뭐 가장 많은 경우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유전적 요인으로 하면은 약간 기질적으로 좀 되게 이제 까다롭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어떤 그런 기질 가진 경우에다가 플러스 누군가가 나를 돌봐야만 해. 아니면 내가 나를 돌봐야 해. 뭐 라든가 뭐 그런 어떤 요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발생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가 날 돌봐야만 해라는 욕구가 생긴 게 그런 거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적절한 돌봄이나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와서 네, 나를 네. 막 케어해주고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진 거가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부모의 어떤 방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또 배경이 돼서 자기적 성격이 형성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냉정함, 냉담함이라는 게 사실은 공감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때 뭐 선물 사다 주고 물질적 충족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받아보니까 기분 좋긴 한데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알아주거나 물어보거나 나의 심리적인 불만이나 욕구를 읽어주는 거가 사실 중요한데 그쵸. 그런 건 잘 뭐 못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그러면 부모들 중에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가끔 예를 들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인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들어갔어 자녀가. 근데 그 가족
가족들, 친척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학교만 다녀도 다 스카이 나왔거든. 야, 넌 어떻게 스카이를 못 들어갈 수가 있어? 그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야. 아, 이 일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내 말은 너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돌연변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너무 실제로 뭐 너무 부족하고 열등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너는 우리 빛나는 아들로서 너는 대단한 애야. 뭐 이렇게 가는 뭐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고. 이게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의 경로로 자기애성 성격이 생기는 걸 설명을 하는데 이제 좌절이 너무 심하고 부모가 냉담해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그 보상의 기제로 자기애성이 된다. 이런 이론이 하나 있고 또 반대급부로 재벌가 자제들처럼 어릴 때부터 너무 떠받들여지고 응석바지로서 이제 관심을 독차지하고 그 어떤 좌절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자기애성이 된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은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죠. 김정은이 떠오르네요. 두 번째네요. 나 갑자기 그 김정은이죠? 북한에 계신. 북한에 북한 돼지. 북한 돼지. 야, 좋은데요? 괜찮네요. 아니, 속 시원한데? 임팩트 있다. 좋잖아요. 그 친구도 그쵸. 나보다 어리지 않아요? 어릴 거예요. 몇 살? 당연하죠. 30살. 30 몇 김정은 아직 30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게 어려요? 찾아. 하여튼 걔가 어릴 때부터 정말로 뭐 그쵸. 그 누구도 정말 왕자니까. 감히 걔 지시 하나하나도 그 쬐끔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줬잖아요. 그냥 싸바싸바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자기 오만방자의 엄청. 그치. 실제 특권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특권 특권이죠. 의식뿐만이 어. 아니고 그냥 특권을 누리고 특권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 참. 감정도 없잖아요 보면. 그렇죠. 옆 사람들 없죠. 막 이렇게 공감 처단하는 거 능력을 공감 키울 전혀 없는 것 필요가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핵은 안 터지겠죠? 핵이요? 갑자기 걱정이. 이 동작구 가까운데 여의도에서. 그러면 무섭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 네. 그러게 핵폭탄.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러겠어요 설마. 설마. 그럼 자기 그냥 김씨 왕조도 다 망하는 건데. 뭐 그냥.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정말 뭐 자기도 죽겠다. 니들도 다 씨를 말리고 뭐 나도 죽지 뭐 이러지 않을 바에야. 너무 미성숙하게 행동을 하니까 도대체 정말 이해 불가. 이해 불가. 미성숙하긴 한데 뭐 그러게요. 머리가 그렇게 좋다면서 저는 아무튼. 뭐 IQ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무서워할 건 아니다. 이제 무슨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공감 능력 결여돼 있고 그죠? 동정심 별로 없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이 전두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왼쪽 좌측 전전두엽의 회백질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어떤 그죠 뇌의 어떤 부분인데 여기에 그 용적,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크기가 용량.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런 게 영향을 좀 줬지 않았을까?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또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좀 원인으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원인적인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뭐 주변에 네. 분들 아니고도 상담하시면서 이런 자객적 성격을 가진 분들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있는데. 그래서 좀 어려웠다. 좀 얘기하면 재수가 없었다든가.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이거 좀 어려웠다.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사례니까 뭐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시간 각색인가요? 네. 머리가 막 돌아가고. 어렵겠다. 어렵겠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화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라는 상담사를 되게 현실적인 인물로서 그냥 단점을 가진 그냥 그런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대단한 우리나라 최고의 심리학자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아, 기분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근데 그게 좋아야 되는데 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상적인 모습에 부합되지 못하면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싫어하시는 부분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그 자기애적인 연장선으로 활용을 하신 거죠. 이상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싶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치료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네. 그렇구나. 저도 실시간 각색을 잠깐 해보면 저 이제 장기적으로 만났던 분은 아니고 평가 상황에서 그냥 일회 단회로 잠깐 다른 상담사분이 하는 케이스를 이제 심리 검사 차원에서 제가 면접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너무 이제 그 이분은 어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행히도.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대우를 못 받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할 틈이 잘 없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막 자기의 그 부당함 그리고 자기의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상황 나름 막 열의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뭔가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야 저도 그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저런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만 계속 저도 딴 생각이 드니까 상담에 좀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그냥 정말 솔직한 마음에 언제 말이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금 소개편이니까 치료편에서 좀 더 이제 깊게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자객적 성격을 가진 사람을 상담할 때 그 주된 정서적인 느낌이에요. 그 지루해요. 되게 지루함을 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내 나름대로는 고충을 얘기하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서가라고 하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뭔가 정서적인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름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정서가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듣다 보면 지루해요. 그리고 잘 졸려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가 식곤증이 있다거나 어제 잠을 못 잤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이 내담자 자체가 평상시에 공감 결여가 특징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할 때도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하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서도 사실 그렇게 이입이 되도록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조건 지루하다 싶으면 무조건 이게 자객적 이렇게 한 번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담자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 그러면 정서 자각도 잘 안 되겠네요. 자기성의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스스로 적절하고 정확하고 풍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겠네요. 어렵죠. 에너지 자체가 아까 말한 내연적 자기면은 되게 다른 사람 날 관심 가져주나? 나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민감해하는 쪽 간다든가 아니면 왜 나 칭찬받고 싶어? 왜 칭찬 안 해주지? 이렇게 기분 나쁘네? 화나네? 아니면 그래서 상처받는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에너지와 어떤 감정들이 더 가는 거예요. 다양한 어떤 감수성이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거나 그럼 가지 않는 거죠. 불쾌한 감정만 훨씬 더 잘 느끼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걸 또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고 만약에 근데 한번 갑자기 폭발하듯이 이렇게 가는 식으로 화를 내는 식으로 자객적 분노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렇게 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요. 좀 더 치료편에서 좀 치료에 대한 내지는 이런 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상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이따가 잠시 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